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뭐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확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학이라는 게 대부분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확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표현보다는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새로운 질문, 미중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3.2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미국 경제는 뭐 2%대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necessary sufficient가 아니고 sufficient 조건만, 충분 조건만 만족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풀려 있는 달러가 2008년부터 어느 정도 풀려 있냐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추정한 거로는 11조 2천억 달러가 풀렸답니다. 그러니까 1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풀린 상태의 돈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가 5.5에서 스탑된 상태에 있는데 5.5로 급히 올리는 와중에 잘 아시는 SVB 은행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중소지방은행에서 부도 사태가 나버리니까 금리를 급작히 올리는 데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거를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내려왔다는 대로 어느 정도 위안을 삼고 있는데 이 풀려있는 달러가 진짜 금리를 올리니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많은 분들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그리고 각종 리쇼어링에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채권은 계속 발행이 되고 있어서 이 채권 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화는 긴축이지만 재정은 팽창이다. 그래서 돈은 줄고 있지만 당초 금리를 올렸을 때 1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10만 원이 들어오는 것 와중에 달러로 한 5만 원은 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3.2까지 떨어졌다. 9에서 3.2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소비적 둔화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면에 이 달러와 재정과 통화정책 상에 있어서의 유동성 문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변수고요. 경제 외적 변수는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어떤 경쟁인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이 뭐 다 아시겠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어쩌면 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질서의 판도가 미국 일변도의 20세기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지각 변동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은 내부적인 입장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적인 요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란을 중재하고 있고 사우디와 이란 간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역할을 미국이 부탁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총선을 거쳐서 극우주의 정부라고 표현이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극우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extreme right wing 뭐 이런 표현은 안 쓰고요. 패배한 정부를 갖다 페로니스트라고 했습니다. 페로니스트 정부에서 페로니스트가 개혁에 실패한 것을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56%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56%의 지지를 받은 밀리가 당선이 됐는데 뭐 굳이 페론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을 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뭐 포퓰리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정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점이 뭐냐면 새로운 정부도 의회의 3분의 2가 지금 야당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달러화를 국내 통화로 하겠다.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업무들이 법안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부채, 대차 대조표, 기업의 상환, 지급 준비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환보 유고가 마이너스입니다. 외환보 유고 바닥났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140%고, 달러가 지금 1달러에 350페소, 근데 암시장에서는 1000페소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를 쓴다? 그러면 기업 결제, 계약, 소비에 있어서 지불하는 단위의 변화, 이런 모든 것에 필요한 입법 활동이 다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밀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장에 오캄포를 임명하려고 했는데 오캄포가 모건 스탠리에 근무했을 겁니다. 아마 고사를 했고요. 가르포라고 하는 재무장관을 전 대통령 때 중앙은행에서 일을 했나요? 하여튼 그 가르포라고 하는 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본인은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르헨티나는 그런 어떤 국내적인 상황이 머물러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또 극우 정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또 극우라 그랬냐? 그 신문 언론에는 극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좀 과격한 표현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것 같던데, 이제 네덜란드도 결국은 한 35석 의석을 차지한 당이 다수석이 되고 전체 의원 수가 한 125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측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극우 극자의 정치 판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갈수록 각 국가들이 민족과 국가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 외적 변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 트렌드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옛날 같으면 미국이 연준 의장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밥 먹었습니다 할 때 저 사람이 밥을 진짜 먹고 밥을 먹었다 하는지 아니면 안 먹고도 먹었다 하는지, 그 시장에 있어서의 제롬 파월을 보는 해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중국이, 저도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관시가 많은 분들이 중국을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와 또 이 소위 친중국 정부의 연구를 하는 뭐 전병수 소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또 들어보면 또 중국의 상황은 또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국도 내외가 지금 치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남아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24년 11월 4일 날 치르게 될 미 대선이 아닌가. 지금 오늘 당장 대선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80~90% 정도 될 정도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지각 변동이 발생하려고 하는 모습인 가운데에 이제 보통 경제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 10년 단위를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한 2~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다이내믹 코리아고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뭐 갈팡질팡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는 바람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10년의 의미는 우리가 10년 전에 준비한 산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산업이 성장할 때 10년 전에 반도체가 우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20년 전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반도체처럼 뭐 기술 특허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배터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교차점이냐 교착점이냐인데 저는 그냥 교착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교착된 상태, 머물러 가지고 좌우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다 말씀을. 아까 요 그래프가 11조 2천억 정도 지금 돈이 풀린 그래프고요. 이제 제가 확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융 부분인데요. 1945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스키 리조트입니다. 승전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야, 앞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적인 무역과 거래와 건설 등이 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제 통화를 뭐로 할까 논의하다가 금 1온스에 미국 35달러로 거래하는 금본위 고정환율 제도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0년대까지 오면서 초반까지 오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자유진영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돈을 일방적으로 막 푸다 보니까 금 1온스당 35달러가 60달러까지 금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거 2,500달러 갖고 있다가 이거 주식 조각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에게 2,500달러를 금으로 바꿔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No. 그걸 갖다가 닉슨 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75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달러화를 금에 고정한 환율로 거래하는 제도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75년부터 어떤 환율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기축통화를 뭐로 할 거냐. 오펙 회원국들이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들의 결제가 제일 비중이 크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달러로 달라. 그래서 달러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75년부터. 75년부터 세계 최초로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 지정 및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당시에 이 물가, 소비자 물가라든지 금리의 어떤 상승을 이렇게 보시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2차 오일 쇼크가 였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뭐 2009년까지죠. 그러니까 2008년 서프라임 오기까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일곱 번을 꼭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 위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8번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 중에 6번이 난 거죠. 그러면 7분의 6이니까 한 8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꼭지점으로 올리게 되면 세계 어딘가에는 금융위기가 날 확률이 8분의 7 내지 7분의 6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이때 어디서 터질 것인가? 아르헨티나에서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난 상태고 아마 디폴트 기타 등등 사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르헨티나는 시작이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법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IMF가 언제부터 경고를 때렸냐 그러면 2021년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신흥국과 개도국들에게 야 이제 너들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미국이 금리 올릴 건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 개도국 환율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대응해 그랬습니다. 그 시점이 2021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2023년쯤 됐을 때 요 정도 5.5인데 내년에 금리를 올릴까 못 올릴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왜 더 못 올리냐? 밖에다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 이유는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BB 은행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많은 중소지방은행들이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았죠. 예금을 받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의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럼 보통 잘 아시지만 뭐 보험사라든지 뭐 상조라든지 제2금융권에서는 예금을 받은 거 그냥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디다 했냐 그러면 채권에다 투자를,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샀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손해본 거죠. 근데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100만 원 맡겼으면 100만 원 찾으러 오지 당신 뭐 70만 원만 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만 원 찾으러 와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SBB 은행에 돈이 없대. 쟤들 채권 투자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한테 줄 돈이 없대. 이제 소문이 꼬리를 물겠죠. 결국 그렇게 돼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효과가 백파이어 효과, 후폭풍 효과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도 금리를 못 올리고 여기서 일단 스탑한 상태 5.5. 그 다음에 2.5%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파월 의장의 말은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3.2에서 다시 뭐 3.9로 올라간다고 해서 5.75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때 금리가 19%, 요때가 16%, 여기가 11%, 10%, 6%, 7%, 6%입니다. 그러면 언제 위기가 나는 트리거가 언제쯤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냐 그러면 6%를 치면은 세계의 위기가 날 어느 국가에서인지 위기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면 결국은 5.75까지 만약에 올린다. 그러니까 6%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5.75까지 가면은 세계 경제는 뭐 어느 정도 큰 위기는 안 닥치더라도 뭐 목에까지 차는 그런 순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면 올리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인하를 내년 상반기에 할 거냐, 하반기에 할 거냐. 그거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미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따라서 아마 미 연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제롬 파월 의장이니까. 그린스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다우 지수를 1900년부터 플라팅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요 J커브가 만들어지는데 J커브의 시작점이 1990년입니다. 연대 박진근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이 83년과 비슷하다 그러고요. 저는 1990년과 비슷하다고 봐요. 뭐 틀린 내용점은 별로 없는데 왜 1990년이라고 하냐면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요. 90년에 독일이 통일됐고요. 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또 하나가 데저스톰이라고 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해서 미국이 연합군으로 같이 가서 그냥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경제적인 요인은 뭐냐면 1990년에 PC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요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넷스케이프가 있었고요. 삼성이 1983년부터 64K를 설계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256K 누가 최초로 만든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겁니다. 삼성이 그러니까 83년에 64K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 81년쯤부터 설계 도면을 뭐 어떻게든지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또 256K가 삼성이 83년도에 만들고 2년 있다가 바로 85년도에 256K가 바로 나왔거든요. 어느 기업이 만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80년도 초반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을 했고 85년도 광 케이블을 깔았고 아마 85년도에 거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 케이블을 깔았을 겁니다. 광 케이블을 깔았고 이 산업이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살 만한 시절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 요인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반도체 투자를 했고 광 케이블을 깔면서 PC 시대가 열리면서 J커브를 그리는데 우리가 올라탔다. 우리가 촉발은 안 했지만 적어도 올라탈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하면은 운이 따라야 되는데요. 1990년에 운이 따랐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죠.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라크에다가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뭐 갑론을박하다가 파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수송기 3대를 보냈답니다. 쿠웨이트에.
보내고 그 다음날 뭐 좀 각색을 하자면 그 다음날 종전.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참전해서 고맙다고 국빈 초청. 노태우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간 그 해이기도 합니다. 91년, 92년. 이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로비하는데 성공을 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컵으로 올라탔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시점과 똑같은 상황이 울퉁불퉁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J커브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백을 해서 적어도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준비한 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늦어도 2010년도에 우리 산업과 기술, 과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뭐 무디스도 강등을 시켰고 피치는 오래전에 강등을 시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쪽으로는 돈을 줄이고 있는데 한쪽은 돈을 푸고 있으니까 정부가 빚을 늘리면 그 빚이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빚을 미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결해 왔냐 그러면 내가 빚이 많아지면 내가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푸어디 네이버 정책을 써서 이웃들을 갖다가 폭삭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러를 환수로 해오면서 큰 이득을 얻어내는 시늉리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해왔는데 지금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곤란을 겪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정 채권도 상당히 미국은 찍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정부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을 파기를 할까? 유지를 할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파기하겠다는 거겠죠. 만약에 파기를 한다는 말은 채권을 찍어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린다는 말은 아니겠죠. 금리를 오히려 내리겠다는 말이 되겠죠. 부자들은 감사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The Great America Again이라고 했는데 그 again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제가 이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다른 그래프에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빠져 있냐면 확률 100%짜리 그래프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안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가 100% 확률을 가진 지표입니다. 교수님 이해는 잘 아실 건데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 빼기 3개월 만기 채권 또는 뭐 1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경제학 저널에 나온 모든 논문의 100%가 13개월 이후에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내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퇴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저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 2023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 2월부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되었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됐느냐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4%대 초중반이거든요. 단기 금리가 이제 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단기 금리 격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10개월 동안에 역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전 현상이 있었던 시작점이 1월이라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아마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머저리티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인하 시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게 맞을 거다. 그걸 상반기에 하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하반기 시작점,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 9월쯤에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금리의 인하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들은 크게
정치적인 요인, 비경제적 요인은 대선. 두 번째는 실업률, 고용률이죠.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그 정도로 보시면 미국 경제 지표는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문제고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PF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뒤에 한국경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빼놨습니다.